한수야, 한도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여기 있어. 꺼내줘. 아버지 여기 있다고. 아빠는 여기서 잠시 쉬고 있어. 우리가 행방불명 신고할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무슨 소리야? 나를 행방불명으로 신고한다고? 너희 제정신이야? 당장 문 열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망보험금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것들아, 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사지 멀쩡한 아버지를 죽은 걸로 해서 돈을 타내려고. 그 죗값을 어떻게 받을 셈이냐? 당장 문 열어.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몸도 다치셨고 지금 일도 못 하시는데 무슨 수로 다시 시작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도 많이 고민한 끝이에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병준 씨는 평범한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자신은 다정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모르는 것은 차근차근 가르쳐 주며 자상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쇠의 다혈질이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 다니기 위해서조차 눈치를 봐야 했으며 돈 한 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맞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커가며 보니 아버지는 그저 아끼고 또 아끼는 성격일 뿐이었습니다. 본인은 술을 드시는 데에는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의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지요. 형들보다 마르고 마음도 약했던 그는 유독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돈을 가져가야 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와 성격이 비슷해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보낸 시간들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혈질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가족들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병준 씨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투덜거리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결국은 욕설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지 알아 몰라. 괜히 그렇게 편하게 사는 줄 알아. 그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몰아붙이며 주방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의자는 부서져 방 안에 날아갔고 그 조각들은 온 집안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고 병준 씨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어린 마음의 두려움은 컸지만 어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병준 씨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술에 취했을 때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아도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이 그랬습니다. 병준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번째 학용품을 준비하기 위해 비용을 요청했던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학교에 가면 학용품을 사야 한대요. 병준 씨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돈을 요청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돈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병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무런 애정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돈! 너 같은 게 돈을 쓰겠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내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는 병준 씨의 얼굴을 향해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병준 씨는 자신의 얼굴에 느껴지는
따가운 통증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린 그에게는 아버지의 이런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매일 아버지가 언제 또 화를 낼지, 언제 자신에게 손찌검을 할지 알 수 없어 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늘 아끼고 또 아꼈고 가족들의 생필품까지 줄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술을 마시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절어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두려움에 떨며 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병준 씨는 어머니와 함께 방에 몸을 숨기고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준 씨에게 매섭게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며 정신적인 고통도 안겼습니다. 학교에 보내줄 때도 아버지는 그가 학비를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병준 씨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늘 돈을 아끼고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다니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준 씨를 나무랐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병준 씨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밉기도 했지만 가끔은 아버지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혹은 가족을 위해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모든 기억은 상처로 남았고 병준 씨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스스로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다짐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병준 씨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는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굴레 속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오가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저 몸을 움츠리며 견디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도 병준 씨는 어머니와 함께 방 안에서 몸을 숨겼지만 아버지는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노에 찬 아버지는 그를 벽에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남자면 돈이라도 벌어오든가. 공부는 또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는 뒤에서 울며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막무가내로 밀쳐버렸습니다. 병준 씨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채 마치기 전에 그는 가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병준 씨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일용품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한 번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병준 씨는 무작정 집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몇 푼 안 되는 돈과 의지뿐이었지만 어디든 이곳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맞고 억눌린 어린아이로 남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가는 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어릴 적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과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배운 것이 구두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구두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5, 6년 동안 기술을 익힌 그는 독립을 했고 장사 수완이 좋았던 덕에 자신의 가게를 여러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공장까지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했고 30대 초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은 아들들은 어렸을 때 착하고 예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라며 겪었던 일들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란 기억이 힘들었기에 능력만 된다면 아이들만큼은 넉넉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별 볼일 없었지만 살림이 점점 나아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풍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망설임 없이 해주었습니다. 장난감에서부터 교육비까지 아이들이 원하면 뭐든 해주었습니다. 한수야, 한도야. 아이 너희들은 공부만 해. 아빠가 갖고 싶은 건 다 사줄게.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요. 아내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그는 설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한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벌 만큼 벌어서 애들에게 필요한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책이 필요하면 말하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유학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점차 그의 말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꿈꾼 대로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큰 집에서 방을 하나씩 차지하며 살았고 방에는 최고급 가구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학용품도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 사주었으며 아이들은 그의 사업으로 풍족한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내도 서서히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였지요. 장인과 장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집안에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큰딸이었던 아내가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에야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결혼할 때도 처갓집의 사정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준 씨, 내가 결혼하면 우리 식구들이 손가락 빨게 생겼어. 결혼해도 친정의 생활비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동생들도 굶고 학교도 못 다녀. 염치 없지만 부탁 좀 할게. 아버님은 평생 약 드셔야 하고 어머님도 허리 아프신데 어쩔 수 없잖아. 그는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원해 드릴게. 그런 걱정 마.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면목이 없다. 생활비 드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고맙고 미안해.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가의 생활비 지원을 약속하며 결혼했고 당시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두 사업이 잘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아내는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을 좀 이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들 학교도 좋은 동네 가서 보내야 공부 잘한대. 당신만 허락하면 내가 집 보고 올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당신이 보고 쓸만한 집 있으면 말해. 그때 내가 가서 볼게.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넓은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부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버는 돈은 많았어도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정도는 돼야 산다고 애교로 설득했고, 결국 그는 50평이나 되는 집을 계약하고 좋은 차도 뽑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가자 아내는 점점 시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시장표 옷밖에 입지 않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낮부터 마사지를 받고 미용실에 간다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거의 아이들과 외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가 먹을 것은 없었고 아이들 간식만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 일이 바빠서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찌개가 먹고 싶었지만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이랑 밖에서 돈가스 먹고 와서 밥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기름 튀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공장에서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 거 아니었어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자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무슨 찌개를 끓이래요. 짜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자요. 정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그는 잠시 서운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장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이후 그는 공장에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어 집에 갖다 주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갔지만 아이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한수야, 한도야 얼굴 좀 보자. 그는 아이들을 부르며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퉁명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당신, 웬일로 오늘은 일찍 왔어요? 이런 싸구려 아이스크림 다 맛없는 거예요. 아들들도 인사만 겨우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녀석은 숙제한다고, 다른 녀석은 컴퓨터 게임하느라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가 일찍 들어오면 불만인 듯 집밥 차리는 게 힘들다고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는 찬밥과 냄비 바닥에 남은 찌개를 먹으며 속상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반찬을 제대로 먹고 싶었지만 냉장고에는 오래된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젓가락이 갈 곳이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는 한 달 생활비로 꽤 많은 돈을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싶지 않아 여러 번 그냥 넘어갔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도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다 큰 녀석들이 웃으며 다가와서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줄 수 있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없는 게 뭐가 있어 또? 뭐가 갖고 싶은데 말이나 들어보자. 사줄지 말지는 들어보고 결정할게. 그러자 아이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사주실 거잖아요. 아들이 먼저 말을 걸 때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뻔히 알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갖고 싶은 건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게임기도 있는 걸 하나 더 사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끼리 같이 쓰면 되지 않냐? 그거조차 싫다는 거야?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써요? 한도가 할 때 저도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죠. 둘째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빠, 그건 형 말이 맞아. 형이 날 얼마나 때리는 줄 알아요? 집에 있는 건 무조건 자기 먼저 쓰겠다고 우기잖아. 진짜 형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왜 형 같은 아들을 낳아서 날 고생시키는 거야? 이 자식이 말 다 했어?
어디 형 앞에서 까불어봐. 또 한 번 말해봐. 내가 널 때리는 게 뭐 잘못됐냐? 동생이 감히 형한테 대드니까 그렇지. 동생은 형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형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중학생이면 다야? 공부도 나보다 못하면서. 그는 두 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우애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없는 살림에서도 형제들이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려 했던 기억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그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능력이 되니 뭐든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자, 개인기 각자 하나씩 사줬으니 싸우지 말고 아빠 앞에서 경제가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빠 힘 빠진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다시 무심한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잘 될 줄만 알았던 그의 사업이 경기를 타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값싼 외국산 구두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결국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공장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힘든 점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그저 돈을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보, 공장 닫으면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는 답답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태 사업하면서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있나? 어디 가서 돈 빌려오라고 했어. 생활비 줄인다고 결정을 내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두는 거야. 피땀 흘려 세운 내 공장이야. 유지할 수 있다면 포기했겠어? 값싼 외국산에 밀려 국산 구두가 설 자리가 없다니까. 제발 이해해줘. 그러나 아내는 그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우, 난 모르겠어요. 생활비 주던 거 그대로 주고 애들 공부는 끝까지 하게 해줘요.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봐요.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좀 쉬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공장을 닫으면 어떡해요? 그는 아내의 말에 답답함이 쌓여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게 할 소리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씀씀이 좀 줄이고 집도 줄여가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 상황에 맞춰 살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아내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장의 씀씀이를 어떻게 줄이란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요? 난 이 상황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무튼 당신이 뭔가 해결해요. 이사 가긴 싫으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서 버틸 거예요. 그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신혼 때부터 단칸방에서 시작한 거 벌써 잊었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전처럼 생활비 못 준다니까. 지금은 비상사태라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도 심란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내의 태도는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궁지에 몰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리 공장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인 권유에서 덤벼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인수한 유리 공장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그에게 공장을 판 사람은 가치를 뻥튀기해 넘긴 것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다면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알아봤겠지만 그 당시 그의 마음은 조급해 눈에 뭐가 씌었던 듯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이 분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던 공장을 그만 바보같이 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래처 하나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니
쉽지 않았고 많은 투자금이 들어갔으나 버틸 방법이 없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철거하고 창고를 지어 임대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철거 비용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공장은 방치되었고 돈 나올 곳은 없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 집안 사정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라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다만 큰아들이 석사 과정을 중도 포기한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놓고 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부 다 마치고 회사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친구들이 왜 공부 그만두냐고 물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니? 공부는 일하다가 여건 되면 다시 도전해보면 돼. 나도 애석하게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어. 너무 그러지 마라. 큰아들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경솔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는 억울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내가 신이라도 되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기술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너도 취업했으니 같이 이겨내보자.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에이,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사는 동네도 구리고 집도 코딱지만 해서 어디 산다고 말도 못해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상황에 맞춰 사는 거지. 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철없는 녀석아. 20 넘은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두 아들이 원망만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은 인정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에게 차갑게 대했고 서럽고 힘들었지만 그는 가장의 책임을 다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구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월급이 적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가족이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두 아들 모두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랑스러워서 격려했습니다. 장하다. 한수야, 한도야. 생활비는 아버지가 감당할 테니 너희는 장가갈 돈 모아.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알아들어. 그러나 아들들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는 아들들을 칭찬해 주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불만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들의 첫 월급날이 찾아왔습니다. 속으로는 두 아들이 그에게 넥타이나 작은 선물을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애들 월급날 아니야? 안 됐어.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애들 월급까지 뺏어다가 빚 갚으려고요?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애들 첫 직장 첫 월급날의 의미가 있잖아. 같이 축하해 주려고 물어본 거야. 아내는 그에게 무관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애들 월급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뭘 하겠어요? 그는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속이 상했지만 이를 꼭 참아 넘기며 혼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걔들이 그 월급으로 무슨 장가 갈 돈을 모으겠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는 억울한 마음에 답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돈 나올 때 정말 없는 거예요? 최후에 쓰려고
어디 꽁꽁 숨겨둔 땅이나 재산 그런 거 없냐고요? 그는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있다면 진작 풀었겠지. 내가 숨겨둔 돈이 어디 있어? 이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부족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면 되잖아.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벌어요? 당신 사업 망하더니 그릇도 참 작아졌네요. 애들 코 묻은 돈이나 탐내고 한수랑 한도 앞에서 월급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그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대수냐? 나도 처음부터 남의 밑에서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사업 망하게 했어. 잘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동안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왜 이렇게들 난리야? 만족을 몰라 정말. 그는 차가운 집안 공기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예전의 따뜻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 첫 월급날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쓸쓸함을 달랬습니다. 공장에 가면 또래의 사람들은 공부 마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며 자랑하는 소리뿐이었고 그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또 아내는 그를 만날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집안일 하나도 몰라. 지금 현관문이 주저앉아서 고장이 났는데 그것 하나 못 고쳐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철문은 쉽게 못 고쳐. 두세 시간 있으면 사람 온다고 하잖아. 아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네. 참 답답해. 아내는 사사건건 그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신도 일을 시작하겠다며 보험 판매 면접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정말 일을 시작하려는 모습에 어딘가 달라졌나 하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밤늦도록 보험을 팔러 다녔지만 점점 화장이나 옷차림이 화려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밥을 챙겨 먹고 공장에 나가 일하는 사이 아내는 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충실할 뿐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점점 속이 상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일이 더 힘에 부치니 집에서도 위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가족들 모두 그의 생일을 아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밖에서 밥 한 끼 먹을까? 아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중요한 고객이랑 약속 있어요. 오늘 많이 늦을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는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한수야, 한도야, 오늘 저녁에 늦니? 아이들은 역시 늦게 들어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날 공장 점심으로 미역국이 나왔는데 그가 미역국을 떠먹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방에서 가족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주방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가족들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신이잖아. 근데 일부러 모른 척했어. 짜증나게 저녁 같이 먹자고 하잖아.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땅이 꺼질 듯 깊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는 진짜 양심도 없나 봐.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내가 오늘 팀장한테 얼마나 깨졌는 줄 알아? 진짜 사는 거 재미없어 죽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둘째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너희들만 그런 줄 아니? 난 더해. 보험 계약하기 전까지 고객들한테 얼마나 굽실대야 하는 줄 알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해도 안 돼. 너네 아빠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저 공장에 들어박혀서 구두만 만지면 다 되는 줄 알겠지? 큰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다시 사업 좀 일으키라고 해보라니까. 나 진짜 구질구질해서 이렇게 못 살겠어. 옛날 친구들도 못 만나. 우리 집 망한 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고. 아버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마. 차라리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하든지 복권이라도 당첨되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고. 둘째가 한숨을 내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남들은 장가갈 때 집이니 차니 다 해가는데 우리 집은 쥐뿔도 없으니 결혼이 뭔 소용이야.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니. 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우며 뼈 빠지게 일해온 자신의 노고가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전혀 고마운 존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불평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어릴 적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내가 처갓집에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지원해 주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두었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한다며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방으로 돌아간 뒤 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것은 치킨뼈만 수북히 쌓여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옆자리 박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기가 힘드네요. 왜 사는가 싶고 허무하고 다 힘들어요. 그래도 처자식들 보면서 사는 거잖아. 아들들 다 커서 직장 다닌다며. 지들도 일해보니까 아버지 고생한 거 알겠지 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들 먹고 살기 바쁘지 뭐. 아내도 보험 일 한다고 나가고. 박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유, 내 아내는 집이 제일 좋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뜨끈한 찌개에 소주 한잔 하는 게 낙이지 뭐.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없는 것까지 퍼주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친 손은 꽤 심각했으며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돈을 벌어 오지 못하는 그에게 무관심해졌고 그는 점점 짐이 되어가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젠 가족이라기보다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이 그에게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시 사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어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봐라.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니? 그러자 큰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해봐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망과 후회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는 큰아들이 다가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크게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손도 다쳐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은 못 하실 거고, 옛날 경험을 살려서 다시 시작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형이랑 제가 사업 자금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다시 사업을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친 뒤로 쓸모없는 사람 취급만 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기회를 제안해 오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들이 함께 어딜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방치에 둔 유리 공장 부지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귀인이에요. 그분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누군지 잘 살펴봤어. 그러자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도 사회생활하면서 그 정도 안목은 생겼어요. 그는 아들들과 함께 유리 공장 부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통화를 한 뒤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창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아이, 서 있기도 힘드시잖아요. 손을 다친 뒤로 기력이 약해진 그는 큰아들의 말대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더듬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순식간에 닫히더니 밖에서 쇠사슬을 감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야, 한도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여기 있어. 그는 소리쳤지만 이내 자물쇠 잠그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꺼내줘. 아버지 여기 있다고. 그때 밖에서 아들들이 무심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잠시 쉬고 있어. 우리가 행방불명 신고할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행방불명으로 신고한다고? 너희 제정신이야? 당장 문 열어. 둘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망보험금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죽은 것으로 꾸며 사망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휩싸여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들아, 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사지 멀쩡한 아버지를 죽은 걸로 해서 돈을 타내려고. 그 죗값을 어떻게 받을 셈이냐? 당장 문 열어. 그러나 큰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몸도 다치셨고 지금 일도 못 하시는데 무슨 수로 다시 시작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도 많이 고민한 끝이에요. 그는 핸드폰을 찾아보려 했지만 문득 아차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둘째가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 의심 없이 내준 것이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밖에서 아들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충격 속에 아들들이 탄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창고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곳은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그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몇 가지 생필품과 기본적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물과 전자레인지는 없었지만 데워 먹을 수 있는 밥 몇 개와 시리얼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지만 창고 안에는 커다란 약수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통이 다른 용도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온몸이 떨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다니 오기가 생기고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그들을 단죄하고 싶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고픔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창고에 있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마른 밥을 씹으며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약수통을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고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밤과 낮을 구분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겠지만 만약 기적처럼 살아나가게 된다면 절대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는 이렇게 소리쳐 보았지만 허공에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소리가 들려왔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도하며 외쳤습니다. 한수냐, 한도야. 이제 날 좀 꺼내다오. 사망보험금이든 뭐든 그거 내가 밖에서 닫아줄게. 그러니 제발 꺼내줘. 하지만 큰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는 애원했습니다. 어떻게든 닫아줄게. 여기서 죽은 척이라도 할게. 아니, 죽어서라도 너희 그 돈 갖게 해줄게. 제발, 제발 꺼내줘. 하지만 둘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좀 참으세요. 그냥 잘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이제 저희 갈게요. 이 녀석들아, 어딜 가? 아버지를 꺼내줘야지. 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아들들은 냉정하게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보러 왔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고 그동안 아내의 얼굴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도 자신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창고를 뒤지다가 오래된 믹스커피 3개를 발견했고 그것마저 조금씩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외진 곳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 두었던 약수통도 결국 배설물로 가득 차면서 상황은 점점 더 참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처럼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창고 안에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발소리가 멈추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안에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2달째 갇혀 있어요. 꺼내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왜 갇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 자물쇠를 어떻게 풀지? 그 남자는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큰 바위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물쇠는 꽤 단단했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힘이 빠져 잠시 밥을 먹고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쇼, 살아있소. 그는 안도하며 외쳤습니다. 네,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도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로는 안 되겠어서 연장을 좀 가져왔어요. 기다려봐요. 그렇게 한나절 동안 노력한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고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이 기어서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에 서 있는 남자의 행색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그 남자는 죽어가는 그를 구해준 유일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이보쇼, 정신 차리시오. 그는 정신을 차렸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노숙자는 어디서 죽을 구해왔고 그는 죽을 한 입 먹고 바로 토해냈습니다. 너무 오래 굶은 탓에 속이 음식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다시 기절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처음 떠오른 장소는 경찰서였습니다. 그의 기구한 사정을 들은 노숙자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콩밥 좀 먹여야겠네. 그는 노숙자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못되게 굴었더라도
그들을 콩밥 먹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하며 그는 노숙자가 묵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떠돌며 아무 데서나 자고 먹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어느덧 자신이 서울 근교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아내가 걱정되어 몰래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며칠 후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구급차에서 내리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까지 나온 아들들은 그 남자를 깍듯하게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돈이 꽤 있어 보였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생겼구만.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나를 그렇게 가둬두고 사망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또다시 돈 많은 남자까지 끌어들이려는 거야. 그는 모든 이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우편함을 뒤졌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있었고 그 우편물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다리 밑으로 가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우편물을 뜯어보고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유리 공장 부지가 신도시 개발로 수용된다는 통지서였고 엄청난 보상금이 따라붙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굳은 채로 서서 종이 위의 글자와 숫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쓸모없던 그 땅이 이제는 그의 재기할 마지막 기회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묵은 때를 씻어내고 이발도 하고 새 옷도 장만한 그는 유리 공장 부지를 팔아받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사업이 번창해 갈 때마다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업을 안정화하며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해 노숙 생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 갇혀 물 한 모금조차 아껴 마시던 그 비참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해 약수통을 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복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지나고 그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예전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자신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집 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있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손을 씻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딱 5년인데 아버지 실종 선고가 내려질까? 그래. 그 양반 없어진 지 딱 5년이 됐네. 분명 오래 굶었을 테니 어디서 살아남긴 힘들 거야. 설마 살아 돌아오진 않겠지. 둘째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상상을 해? 거기 식량도 얼마 없었고, 아이, 엄청 외진 곳이었잖아. 돌아온다면 그건 귀신이지. 그들은 키득거리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는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길 나갈 수 있었을까? 누가 연장을 써서 자물쇠를 부쉈단 말이지?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부모 자식, 인연이 천년이라는데 아버지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선 안 됐는데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랑 한도가 절 꼬드겼어요. 아버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막내도 안타깝게 호소했습니다. 형 말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 진짜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한 건 저였어요. 엄마랑 형에게 휩쓸려서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빌게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감옥에도 다녀오라면 갈게요. 지금 대출이 많아서 하루하루 숨이 막혀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내도 매달리듯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한수 아빠, 제발 가지 말아요. 여기 계세요. 진심으로 반성할게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줘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줘요. 셋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그는 이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생기자마자 박쥐처럼 붙으려는 그들의 속셈이 빤히 보였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식들이야. 너희들한테 나는 길바닥에 붙은 거 물어도 못한 존재였겠지. 돈 좀 있다고 다시 붙으려고 해. 사업이 잘 나갈 때도 너희 어머니는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어. 진심으로 위로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 늦게 퇴근해 배고프다 하면 구박하고 날 남편이 아니라 현금 지급기로만 대했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해? 그는 큰아들을 향해 더 큰 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수,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살게 해줬는지 알잖아. 세상에 좋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해줬어. 20살 넘은 녀석들이 아버지 사업이 좀 기울었다고 원망하고 죽이려 들었다니 행방불명 좋아하네. 너희들이 그 창고에서 나 굶겨 죽이려 했잖아. 아버지가 나타나니 뭐 귀신이라도 본 줄 아냐? 이 형편없는 자식들아! 막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건 내 목숨이었어.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봤자 다 지나간 일이다. 더 이상 내 돈은 기대하지 마. 이거 놔. 바지가랑이 붙들지 마.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붙잡는 셋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 절박하게 울부짖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새로 뽑은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본 그들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제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일도 적당히 하며 건강을 챙기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창고에서 구해준 노숙자와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함께 장기와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그의 작은 낙이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 역시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그 충격으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병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병준 씨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